내 이름은 윤서아. 박성훈과 결혼한 3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어김없이 일어나 그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까지 온 가족의 아침을 준비했다. 오늘처럼 창밖은 아직 잿빛인데 나는 벌써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쌀을 씻어 고슬고슬하게 밥을 짓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꽁치, 내가 직접 담근 몇 가지 김치를 곁들이고 마지막으로 보글보글 김이 피어오르는 된장찌개까지. 시어머니는 슬리퍼를 찍찍 끌며 방에서 나왔다.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식탁으로 가 앉아 숟가락으로 찌개를 휘휘젓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또 된장찌개야? 성훈이 요즘 일 때문에 힘든 거 몰라? 몸보신 좀 시켜줘야지. 갈비탕, 삼계탕, 그런 건 할 줄도 모르니?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일 갈비 사올게요. 시동생 박성우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와 자리에 털썩 앉더니 구운 생선 한 마리를 통째로 자기 밥그릇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우물거리며 불평했다. 형수님, 내 셔츠 다렸어요. 오늘 중요한 면접 있는데 셔츠가 구겨지면 안 되잖아요. 옷장에 걸어뒀어. 어젯밤에 다려놨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내 남편 박성훈이 드디어 옷을 갖춰 입고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내 대학 시절 선배였고 잘생기고 다정했으며 내가 모든 것을 무릅쓰고 좇았던 사랑이었다. 그를 위해 기꺼이 부엌대기가 되어 그의 뒤에 있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여자가 되기로 했다. 그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찌개를 한 숟갈 떴다. 이것이 결혼 후 3년간 반복된 나의 일상이었다. 서울에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에 살면서 나는 남들 눈에는 잘난 남편에게 시집간 운 좋은 고아였다. 이 아파트를 내 돈으로 전액 주고 샀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은 더더욱 아무도 몰랐다. 우리 아빠는 한강그룹 윤명원 회장님이시다. 3년 전 나는 오직 사랑을 위해 결혼하고 싶었다. 그래서 박성훈에게 내 배경을 숨기고 부모님이 일찍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유산만 남겨주셨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나를 끌어안고 안쓰럽다는 듯 말했다. 서아야, 앞으로는 내가 내 가족이야.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준서아에 관한 모든 것을 철저히 숨기고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 진짜 옛날 맏며느리처럼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을 챙겼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늘 한숨을 쉬며 아들이 처가 덕볼 데 없는 며느리를 얻어서 시댁에서 모든 걸 다 해줘야 한다고 푸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박 없이 그저 묵묵히 더 많은 일을 했다. 처음에는 박성훈도 나에게 꽤 다정한 편이었다. 내 생일을 기억해줬고 내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당한 날이면 몰래 초콜릿을 쥐어주며 고생했어 라고 안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다정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들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갈수록 심해졌다. 서아야, 내 그 유산 말이다. 진작에 성훈이 투자금으로 내놨어야지. 돈이 돈을 버는 게 이치야. 지금 이깟 고물 아파트에 다 꼬라박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들고 너는 처가도 없으니 나중에 우리 성훈이가 밖에서 고생할 때 누가 좀 끌어주겠니? 우리 집은 정말 8대에 걸쳐 재수가 없으려나 봐. 처음에는 성훈이도 나를 위해 몇 마디 변명해 주었지만 나중에는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술에 취해 밤늦게 들어와 내 어깨를 붙잡고 묻기 시작했다. 서아야, 솔직히 말해봐. 내 부모님 정말 돈을 이것밖에 안 남기셨어? 다른 인맥이나 백 같은 건 하나도 없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안쓰러움 대신 이익과 지름길에 대한 노골적인 갈망이 번뜩였다. 나는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소박한 사랑이 처음부터 그냥 웃기는 코미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윤서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고하지만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해온 윤서아를 사랑했던 것이다. 결혼 3주년 기념일은 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낸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나는 일부러 반차까지 내고 마트에 가서 최고급 한우를 사왔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탕을 끓여주기 위해서였다. 오후부터 부엌에서 정성껏 갈비를 고았고 구수한 국물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와인과 케이크까지 준비하고 갓 연애를 시작한 소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오늘 우리 결혼 3주년이야.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었으니까 일찍 와. 그의 답장은 딱 2글자였다. 나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기다렸다. 식탁 위 음식은 데우고 또 데우다 결국 차갑게 식어버렸다. 정성껏 끓인 한우 갈비탕 위로 하얀 기름이 굳어갔다. 내 차갑게 식어가는 마음처럼. 그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또 한바탕 쏘아붙였다. 꼴이 그게 뭐니? 누구 보라고 그러는 거야? 성훈이가 이 집을 위해서 밖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돕지는 못할 망정 얼굴에다 불만을 덕지덕지 붙이고 정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 위에 그대로 남은 음식들을 묵묵히 치웠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며칠 전 그가 집에 두고 간 서류 하나를 챙겨 그의 회사로 차를 몰았다. 이건 그저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당연한 행동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박성훈은 중견 무역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 건물 아래에 도착해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건물 1층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박성훈이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젊고 예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알아봤다. 회사 부장님의 딸, 김유라였다. 유학을 마치고 낙하산으로 그들 부서의 부부장으로 들어온 여자였다. 박성훈은 살갑게 그녀의 커피를 저어주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연애할 때나 짓던 그런 다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들의 옆자리에 등을 지고 앉았다. 카페의 음악 소리는 작았고 그들의 대화는 내 귀에 똑똑히 들려왔다. 성훈 오빠, 어젯밤에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었으면 생일날 혼자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김유라의 목소리는 애교가 뚝뚝 묻어났다. 바보야, 나한테 뭘 그런 걸 가지고. 박성훈의 목소리는 낯설 만큼 다정했다. 그나저나 갑자기 아버님께 나를 내 옆으로 보내달라고 한 이유는 뭐야? 내가 오빠 좋아하니까요. 김유라가 웃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우리가 사귀면 다음 분기에 부장 자리는 오빠 거라고. 전 오빠 집에 있는 그 여자랑은 다르죠. 아무 도움도 못 되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박성훈이 경멸과 체념이 섞인 옅은 웃음소리를 냈다. 걔 얘기는 꺼내지도 마. 처음부터 그냥 고아인 게 불쌍해서 데리고 살았더니 이젠 아주 떼어낼 수 없는 짐 덩어리가 됐어. 배경도 없지. 도움도 안 되지. 매일 집에서 밥하고 청소하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완전 식모야. 어떤 남자가 그걸 견디겠냐? 그럼 뭘 망설여요? 빨리 이혼해야지. 거의 다 됐어? 준비 중이야. 유라야, 걱정 마. 너 속상하게 안 할 거야. 집안일만 정리되면 우리 보란 듯이 결혼하자. 그럼 그 여자가 재산 분할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빠 그 강남 아파트, 위치도 좋아서 지금 꽤 비쌀 텐데. 박성훈이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걔가 감히. 부모도 없는 고아한테 내가 집을 마련해준 거야? 이혼. 빈손으로 내쫓을 수 있어? 그 집 원래 내 거였어야 해. 그 뒤의 말들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나고 온몸에 피가 머리로 솟구쳤다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내가 사랑이라 믿었던 것은 그의 눈에 그저 치밀한 계산일 뿐이었다. 내가 집이라 믿었던 곳은 그가 언제든 나를 내쫓을 수 있는 수용소에 불과했다. 내가 남편이라 믿었던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유산이나 탐내던 사기꾼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커피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그리고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햇살은 눈부셨지만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집에 돌아와 나는 아무 표정 없이 맛이 변해버린 갈비탕을 싱크대에 쏟아버렸다.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국물을 보며 문득 박성훈과 나의 3년도 이 갈비탕처럼 기대에 가득 찬 향긋함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시궁창에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구나 싶었다. 하지만 나는 바로 터뜨리지 않았다. 그날 밤 박성훈은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아주 늦게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있는 나를 보고는 조금 놀란 듯 눈빛을 피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어나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왔어요. 피곤하죠? 그는 내 반응이 의외였는지 잠시 멈칫하더니 얼버무리며 하고 대답했다. 나는 다가가 그의 외투를 벗겨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여보, 오늘 생각 좀 해봤는데 우리 결혼한 지도 3년 됐고 당신이 언제까지 회사에서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내 유산, 사실 조금 남은 게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당신이 작은 회사라도 하나 차려서 시작해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말을 뱉기 전 그의 눈에서 순간적으로 터져나온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빛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그는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김유라 쪽의 패가 더 크고 더 안정적일 뿐 그가 나를 거절하는 것은 나중에 나를 버릴 때 더 당당하기 위함이었다. 아니야, 서아야. 그는 내 손을 토닥이며 전례 없이 자상한 말투로 말했다. 사업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 우린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아. 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남겨두자. 그는 무리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내가 없었다. 그날 이후 그가 외박하는 횟수는 점점 늘어났다. 이유는 늘 거래처 접대, 부서 회식이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가 밤새 돌아오지 않는 밤마다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을 곱씹었다. 그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증거를 단 하나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려 애썼다. 하지만 없었다. 나의 모든 헌신과 비굴함은 그저 나 자신을 감동시켰을 뿐이었다. 나는 기다렸다. 그가 먼저 내게 패를 보여주기를. 그가 내게 빚진 것은 단순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내게 빚진 3년의 청춘과 존엄을 나는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1000배, 10,000배로 갚게 만들 것이다. 보름 후 박성훈은 드디어 내게 본색을 드러냈다. 그날 내가 막 집을 티끌 하나 없이 청소했을 때 그는 김유라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듯 위풍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다. 김유라의 손은 박성훈의 팔에 친밀하게 걸려 있었고 그녀는 아기 새처럼 그에게 기댔다.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이며 내 눈을 아프게 찔렀다. 시어머니는 뒤따라오며 감출 수 없는 득애와 경멸을 얼굴에 드러냈다. 나는 그들을 평온하게 바라보았다.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이 장면은 이미 내 머릿속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그렸던 것이다. 윤서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박성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차가웠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식탁 의자를 하나 빼서 앉으며 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내 앞에 밀었다. 우리 이혼하자. 나는 고개를 숙여 쳐다보았다. 이미 준비된 이혼 합의서였다. 그리고 합의서 옆에는 병원 진단서 한 장도 놓여 있었다. 이건 내가 직접 박성훈의 눈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짜증만 가득했다. 결혼한 지 3년인데 내 배는 감감무소식이잖아. 내가 병원에 가서 상담해봤는데 의사가 내 상태로는 임신이 어렵대. 나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과 함께 번발성 불임이라는 진단 결과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종이는 아주 새 건이었고 잉크도 선명했다. 조작 수준은 조악했지만 그들은 나 같은 세상 물정 모르는 고아를 상대하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우리 박씨 집안이 8대에 걸쳐 재수가 없으려니까 알도 못 낳는 암탉을 며느리로 들였지.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내 아들 3년 세월을 통째로 날려 먹었어. 내가 무슨 나두로 우리 집에 더 붙어 있어? 당장 도장 찍고 꺼져. 내 아들 새장가 드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녀가 말하는 새며느리 김유라는 방긋 웃으며 박성훈에게 더 기댔다. 그리고 과시하듯 다이아 반지를 다시 한번 흔들며 승리자의 자세로 나를 쳐다봤다. 서아 씨, 아니, 윤서아 씨 감정이라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훈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은 저예요. 우리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요. 그러니까 그쪽도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게 서로에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그들 세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위선적이고, 한 명은 악랄하고, 한 명은 오만했다. 내가 지난 3년간 겪었던 모든 서름과 구박이 이 순간 섬뜩한 냉소로 변해 내 마음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내 얼굴에는 서서히 충격과 고통,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나는 몸을 떨기 시작했고 눈물은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뚝뚝 떨어졌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성훈 씨, 평생 나를 돌봐주겠다고 했잖아. 이 진단서, 가짜야. 분명히 가짜일 거야. 우리 다시 검사 받아보자, 응? 내 반응은 분명 그들을 매우 만족시킨 듯 했다. 박성훈의 얼굴에 쾌감 섞인 잔인함이 스쳤다. 윤서아, 연기 그만해. 재미없어. 내 몸 상태 내가 제일 잘 알 거 아냐? 난 너한테 기회를 줬어. 내가 제대로 못한 거지? 너 때문에 우리 박씨 집안대를 끊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게 당신이 바람 피운 이유야.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절망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어쩔 건데? 그는 아예 가면을 벗어던졌다. 유라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줄 수 있어? 넌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처가 배경도 없는 고아 주제에 집안일 좀 하는 거 말고 내가 쓸모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도 지난 3년간 이 지긋지긋한 생활에 질렸다고. 우리 박씨 집안은 식충이 안 키워.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빨리 도장 찍어. 이 집은 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푼도 나눠 가질 생각 마. 집 살 때 냈던 돈은 내가 3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먹고 입은 걸로 퉁쳐. 우리가 너한테 식모비 달라고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줄 알아. 그들이 내민 이혼 합의서는 조항 하나하나가 소름 끼칠 정도로 가혹했다. 나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명의의 모든 예금도 정신적 위자료로 박성훈에게 넘겨야 했다. 간단히 말해 빈손으로 나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 합의서를 보며 손을 점점 더 심하게 떨었다. 나는 울면서 세상에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처럼 박성훈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다. 이러지 마. 성훈 씨,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굴지 마. 난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당신밖에 없단 말이야. 나더러 어디로 가라고. 박성훈은 혐오스럽다는 듯이 내 손을 뿌리쳤다. 그건 내 사정이지. 윤서아,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순순히 도장 찍어. 서로 좋게 끝내자고. 안 그러면 법정까지 가서 더 꼴사나운 모습 보게 될 거야. 김유라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비웃으며 구경했다. 맞아요. 주제 파악 좀 하시죠. 당신은 이미 성훈 오빠랑 격이 안 맞아요. 오빠의 미래 장인어른은 회사 부장님인데 당신은요? 당신한테 뭐가 있는데요? 나는 그들의 의기양양한 얼굴들을 보며 마음속의 증오가 거의 흘러넘칠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려놓아야 가장 처참하게 떨어질 테니까. 나는 펜을 들었다. 눈물이 뚝뚝 합의서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남편과 시댁의 계략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진 버림받은 아내를 연기했다. 나는 울면서 그들이 지정한 모든 곳에 균서와 세 글자를 적어 넣었다. 내가 마지막 글자를 썼을 때 시어머니가 합의서를 낚아채 꼼꼼히 확인하고는 탐욕스럽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됐어. 이제 썩 꺼져.
그녀는 대문을 가리키며 가차없이 명령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일어섰다. 내 방으로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이 이미 그곳을 뒤졌을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내 외투와 핸드백을 챙겨 들고 유령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현관으로 향했다. 내가 문을 여는 순간 등 뒤에서 김유라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렸다. 성훈 오빠, 이제 다 끝났네요. 드디어 우리 집에서 결혼할 수 있겠어요. 당연하지. 내 사랑 박성훈의 목소리는 미래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문을 닫아 그들의 모든 소리를 안쪽에 가뒀다. 나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예전에 미리 챙겨둔 낡은 옷 몇 벌만 들어있는 캐리어를 끌고 계단으로 내려가 아래층 계단참 구석에 앉았다. 그곳은 어둡고 조용해서 위층에서 나는 소리를 듣기에 딱 좋았다. 아파트 방음은 그리 좋지 않았다. 곧 위층에서 샴페인 터지는 펑 소리가 들렸고 이어 그들 가족의 거리낌 없는 축하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마셔요. 오늘 우리 박씨 집안 경사났네. 박성훈의 흥분된 목소리였다. 아이고, 내 아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그 재수없는 년을 내쫓았으니 이제 우리 집안도 살 길이 열렸어. 유라야, 내가 정말 우리 집 복덩이다. 어머님, 과찬이세요. 저희 아빠가 성훈 오빠 결혼 선물로 벤츠 한 대 뽑아주신대요. 어머나, 사돈어른께서 정말 통이 크시네. 성우야, 너도 앞으로 내 형수 될 사람한테 좀 배워. 돈 있고 배경 좋은 마누라 얻으면 30년은 덜 고생한다고. 알았어, 엄마. 형, 진짜 대박이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형수, 아니, 윤서아를 쫓아내고 집이랑 돈을 다 챙겼네. 시동생 박성우의 목소리였다. 나는 조용히 들으며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가장 역겨운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성훈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게 뭐 대수라고. 유라야, 우리 결혼식 아주 성대하게 할 거야. 서울에서 제일 호화로운 로얄 호텔에서 88테이블을 예약할 거야. 아는 사람, 친척, 친구, 동창, 동료, 전부 다 부를 거야. 내가 박성훈이 그 쓸모없는 고아년을 어떻게 걷어차고 너처럼 완벽한 재벌 딸을 얻었는지 모든 사람들한테 똑똑히 보여줄 거야. 윤서아 그년이 이 동네에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라고. 좋아요. 좋아. 김유라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다. 그래야죠. 당신을 떠난 게 자기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걸 알게 해줘야 해요. 평생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맞아. 평생 웃음거리로 만들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악독했다. 88테이블 참으로 길한 숫자다. 그들은 가장 성대한 의식으로 나의 실패와 고통을 축하하고 내 존엄을 짓밟고 그들의 소위 행복한 정상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계단에 앉아 위층에서 들려오는 귀에 거슬리는 환호성을 들으며 얼굴의 마지막 눈물방울도 말라버렸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고 오히려 나직이 웃었다. 좋아, 정말 좋아. 그렇게 성대한 잔치를 좋아한다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성찬을 선물해주지. 나는 몸을 일으켜 먼지를 털어내고 캐리어를 끌고 3년 동안 살았던 이 아파트를 나섰다. 미련은 한 점도 없었다. 나는 아파트 단지 한적한 곳으로 걸어가 가방에서 다른 휴대폰을 꺼냈다. 이 휴대폰은 3년 동안 한 번도 켠 적이 없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지며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닳도록 외운 그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거의 바로 연결되었고 저편에서 묵직하면서도 걱정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우리 딸 드디어 아빠한테 전화했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의 모든 강한 척하던 위장이 무너져 내렸고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서름 당한 거냐? 우리 아빠. 한강그룹의 철권 회장 윤명원의 목소리에는 오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뿐이었다. 아빠가 진작에 그 바깥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고 했지.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이제 알겠어. 아빠. 나는 심호흡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 이혼했어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다. 이윽고 아버지가 분노를 억누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놈들이 너를 괴롭혔어? 네, 나는 지난 3년, 그리고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을 간결하게 말씀드렸다. 나는 울었다거나 얼마나 슬펐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진술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을 잘 아실 테니까. 내 말을 다 듣고 난 후 전화기 저편에서는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았다. 로얄 호텔 88테이블 맞지? 한참 후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무섭도록 평온한 목소리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박성훈이라는 놈이 너를 버리고 재벌 딸한테 장가가는 걸 보게 하겠다고? 네, 아빠. 좋아, 아버지는 한마디만 하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내가 잘 아는 재계의 제왕다운 냉혹함과 살벌함이 깃들어 있었다. 우리 딸, 내가 받은 서름, 아빠가 1000배, 10,000배로 갚아줄게. 지금 어디야? 아빠가 사람 보낼게? 아니에요, 아빠. 제가 그냥 택시 타고 강변에 있는 아빠 펜트하우스로 갈게요. 혼자 좀 있고 싶어요. 그래. 그럼 일단 푹 쉬어라. 나머지는 아빠한테 맡겨.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아 3년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주소를 댔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불이 켜진 채 환호성으로 가득한 그 아파트는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져 마침내 희미한 점으로 변했다. 박성훈, 김유라,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치욕의 향연, 내가 정성껏 준비한 답례품이 부디 마음에 들기를 바란다. 결혼식 당일, 서울은 맑고 구름 한 점 없는 날씨였다. 나는 그들이 상상했을 버림받은 여자가 입을 법한 잿빛 낡은 옷을 입지 않았다. 나는 깔끔하게 재단된 샤넬의 하얀 원피스를 골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한강그룹 소유의 최고급 호텔인 SKY 스위트의 펜트하우스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에서 가장 눈부신 강변 풍경이 펼쳐졌다. 햇살이 카페트 위에 쏟아져 따뜻하고 밝았다. 나는 방금 비서가 가져온 핸드드립 커피를 들고 아래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들을 보며 지금의 강물처럼 평온한 마음이었다. 내 개인 비서인 정 비서가 공손하게 내 뒤에 서서 보고했다. 아가씨, 로얄 호텔 쪽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박성훈과 김유라의 결혼식은 정오 1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목에 파텍 필립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아가씨, 정말로 현장에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정 비서는 망설이며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아버지 곁에서 일했고 나를 어릴 때부터 봐온 사람이라 내가 지난 3년간 겪은 일에 대해 누구보다 마음 아파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다. 재미있는 쇼는 꼭 현장에서 볼 필요 없어요. 때로는 상상하는 게 직접 보는 것보다 더 흥미롭죠.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지금쯤 로얄 호텔 앞에는 박성훈이 자기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맞춤 예복을 입고 김유라는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의 부모님과 동생은 마치 국빈을 맞이하듯 문 앞에 서서 가장 위선적이고 되게 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88개의 연회 테이블. 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목격해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했을 것이다. 박성훈의 회사 동료, 상사, 김유라의 친척, 사업 파트너, 우리 공동의 대학 동창, 그리고 3년 동안 살았던 그 동네 이웃들까지. 그가 원했던 것은 나 윤서아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박성훈이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직접 보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커피의 쌉쌀함이 혀끝에 퍼졌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아빠, 우리 딸, 잘 쉬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다. 네, 잘 잤어요. 나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평온하게 말했다. 아빠, 시작하셔도 돼요. 전화기 저편에서 아버지가 가볍게 웃으셨다.
그 웃음소리에는 절대적인 통제력과 일말의 쾌감이 섞여 있었다. 좋아. 우리 귀한 딸이 그렇게 큰 서름을 당했는데 아빠가 더는 못 기다리지. 아빠가 어떻게 복수해주는지 잘 봐.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이제 기적을 목격할 시간이었다. 같은 시각 로얄 호텔. 박성훈은 자신의 나비 넥타이를 고쳐매며 입이 귀에 걸릴 듯이 웃고 있었다. 그의 곁에 있는 김유라는 그의 팔짱을 끼고 자랑스러운 공작처럼 서 있었다. 그의 부모님, 박 여사는 비싸게 대여한 한복을 입고 박 영감은 불룩 나온 배를 내밀고 두 사람 모두 얼굴에 주름이 활짝 펴질 정도로 웃고 있었다. 아이고, 성훈아, 이 로얄 호텔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박 여사가 흥분해서 손을 비볐다. 당연하죠, 엄마. 여긴 서울에서 최고급 호텔이에요. 박성훈이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집을 부러워하게 만들 거예요. 김유라의 아버지, 그 무역회사의 김 부장도 곁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우리 유라가 성훈이처럼 훌륭한 사위를 얻은 것도 복이죠. 그들은 연 회장의 화려한 입구에 서서 목을 빼고 기다렸다. 시간은 1분 1초 흘러갔다. 11시 30분, 하객은 단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박성훈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괜찮아. 한국 사람들 습관이잖아. 다들 시간 맞춰서 오는 걸 좋아해. 11시 45분, 입구의 영접도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차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 박성훈의 미소가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청첩장의 시간이 틀리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김유라도 조금 초조해졌다. 왜 이러지? 내 친구들 평소에 이런 잔치 좋아하는데 왜 한 명도 안 와? 박 여사도 중얼거렸다. 내 화투 친구들, 동네 이웃들, 어제만 해도 꼭 와서 축하해주겠다고 했는데 왜 다들 안 오지? 12시 정각, 결혼 행진곡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들고 무대에 서서 직업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하얗게 차려진 88개의 테이블이 텅 비어있는 객석을 향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성훈 군과 김유라 양이 100년 가약을 맺는 좋은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홀에서 메아리치며 무비하게 우스꽝스럽고 기이하게 들렸다. 박성훈 가족의 얼굴은 기대에서 의혹으로 그리고 의혹에서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다. 박성훈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야, 김준수. 너 왜 아직 안 와? 결혼식 시작했어. 전화기 저편의 친구 목소리는 우물쭈물했다. 그게, 성훈아, 미안하다. 나, 회사에 갑자기 긴급회의가 생겨서 정말 못 가겠다. 결혼 축하한다. 그는 박성훈이 더 묻기도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박성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답은 거의 똑같았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부장님이 갑자기 회의를 소집해서 아무도 못 나가게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회의를 한다고? 바로 그때 박성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그의 직속 상관, 김유라의 아버지인 김 부장이었다.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기 저편에서 김 부장의 격앙된 고함이 터져나왔다. 박성훈, 이 개자식아, 너 도대체 누구한테 찍힌 거야? 박성훈은 멍해졌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누구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요. 개소리 마. 김 부장은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방금 10분 전에 우리 회사 최대 해외 고객인 한강그룹이 갑자기 우리와의 모든 협력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 회사 주가는 이미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세무서 사람들이 회사 건물 아래에 와서 제보를 받았다며 우리 회사에 대해 사상 가장 엄격한 세무 조사를 하겠다고 해.
너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와. 한강그룹. 세무서. 박성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회사 인사부였다. 차가운 사무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훈 씨 맞으시죠? 귀하가 회사 핵심 사업 기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금일부로 해고를 결정했음을 공식 통보합니다. 관련 법적 소환장은 곧 자택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밀 유출. 해고. 박성훈의 휴대폰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연쇄 반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의 휴대폰도 울렸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의 건물주였다. 박 여사님 맞으시죠? 다음 달부터 가게 새 안내 줄 겁니다. 그리고 방금 보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네 식당 주방 위생이 불량하다고 신고해서 곧바로 검사하러 온답니다. 빨리 가서 확인해보세요. 거의 동시에 시동생 박성우의 휴대폰에도 학교에서 온 이메일 알림이 떴다. 그는 이메일을 열어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형, 엄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학교에서 내가 입학 때 제출한 고등학교 학력이 위조된 혐의가 있다고 나를 퇴학시킨대. 연이은 비보가 우박처럼 박성훈 가족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들은 모두 잿빛 얼굴로 텅 빈 연회장 입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마치 온 세상에 버림받은 것처럼. 넓은 연회장에는 오직 결혼 행진곡만이 지치지 않고 반복 재생되며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사회자는 무대에 서서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고 마이크에 대고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말을 물었다. 신랑님, 하객분들은 오시긴 하는 겁니까? 박성훈은 멍하니 고개를 들어 88개의 빈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이미 생각을 멈췄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거지? 분명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었고 이제 막 인생의 정점에 오르려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때 연회장 정면 그들의 달콤한 웨딩 사진 VCR이 상영될 예정이었던 거대한 LED 화면이 갑자기 탁 소리를 내며 켜졌다. 모든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화면에는 신랑 신부가 아닌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 나타났다. 윤서아였다. 사진 속의 나는 단정한 비즈니스 정장을 입고 한강그룹 본사 로고 앞에 서서 옅지만 힘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있던 그 순종적이고 고개 숙인 가정주부가 아니라 그들이 전혀 모르는 자신감과 빛을 발하는 여인이었다. 사진 옆에는 거대하고 선명한 한강그룹 로고가 있었다. 박성훈 가족이 충격으로 멍하니 바라보는 가운데 묵직하고 울림있는 아무 감정도 섞이지 않은 남성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구석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아버지의 수석 변호사인 김 변호사의 목소리였다. 박성훈 씨와 한강그룹 윤명헌 회장님의 외동딸인 윤서아 양이 일전에 정식으로 이혼하였음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박성훈 씨께서 이곳에서 성대한 결혼 피로연을 여신다 하여 윤 회장님께서 저희 로펌에 특별히 명하여 축하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축하 선물 하나, 한강그룹 산하 모든 자회사는 금일부터 김 부장님 명의의 무역회사와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영구히 중단합니다. 축하 선물 둘, 김 부장님 회사의 심각한 탈세 혐의 관련 증거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이관하였습니다. 축하 선물 셋, 박성훈 씨가 재직 기간 중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김 부장님 회사의 전 회사의 사업 기밀을 유출하고 이를 승진과 혼인의 대가로 삼은 증거를 사법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축하 선물 넷, 박 여사님께서 운영하시던 식당은 장기간 저급 식자재를 사용하고 위생 환경이 불량하여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축하 선물 다섯, 박성우 군이 불법 중개인을 통해 학력을 위조하여 입학 자격을 취득한 사실을 해당 대학교와 교육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한마디씩 이어질 때마다 박성훈 가족의 얼굴은 한 겹씩 더 창백해졌다. 마지막 문장이 끝났을 때
박 여사는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김유라도 경악하며 자신이 유망주라고 생각했던 곁의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대형 화면에서 내 사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박성훈과 김유라가 카페에서 나를 비웃고 계산하던 대화 녹음이 반복 재생되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그냥 고아인 게 불쌍해서 데리고 살았더니 이젠 아주 떼어낼 수 없는 짐 덩어리가 됐어. 그 집 원래 내 거였어야 해. 우리 결혼식 아주 성대하게 할 거야. 88테이블을 예약할 거야. 윤서아, 그년이 이 동네에서 평생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라고. 그들이 스스로 의기양양해하며 내뱉었던 악랄한 계획들이 지금 이 순간 호란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마치 강력한 뺨따귀처럼 그들의 얼굴을 후려쳤다. 온 장내가 죽음처럼 고요했다. 박성훈은 두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고아, 배경 없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신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광대였다. 그는 권력에 빌붙기 위해 온갖 수를 썼지만 정작 자신을 비춰줄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큰 배경을 제 손으로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것이었다. 아니, 그가 민 것이 아니었다. 그는 우물 바닥에 서서 우물 입구에서 자신을 비추는 유일한 하늘을 가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순한 양 한 마리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잠자는 사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 사자가 깨어났다. 다음 날 한강그룹 본사 건물 아래에서 올해의 대서사시가 펼쳐졌다. 박성훈 가족은 그룹 정문 앞 광장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박성훈은 어제 갈아입지 못한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겨지고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박 여사라고 불러야 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콧물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었다. 허벅지를 치며 입으로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했어. 서아야, 우리가 사람을 못 알아봤어. 제발 우리 좀 용서해줘 라고 중얼거렸다. 시동생 박성훈은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온몸을 떨며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김유라, 그녀는 어제 이미 박성훈과 완전히 등을 돌렸다. 연회장에서 박성훈의 뺨을 때리며 사기꾼, 쓰레기라고 욕하고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한다. 파산과 감옥살이를 앞둔 그녀의 부장 아버지는 이제 제 코가 석자라 딸의 결혼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박성훈은 맨 앞에서 한강그룹 정문을 향해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렸다. 이마가 깨져 피가 배어나왔다. 서아야, 윤서아, 나와서 나 좀 만나줘.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는 목이 쉰 소리로 울부짖었다. 사랑해, 서아야. 난 항상 너만 사랑했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귀신에 씌었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우리 엄마랑 동생 다 내쫓고 우리 둘이서만 살자. 그의 눈물 젖은 연기는 수많은 행인과 언론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나는 바로 지금 최상층 사무실에서 CCTV를 통해 아래층에서 벌어지는 이 소동을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정 비서가 내 곁에 서서 나지막이 물었다. 아가씨, 경비원들을 보내 쫓아낼까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커피를 들어 뜨거운 김을 살짝 불었다. 아니요. 그냥 무릎 꿇게 둬요. 성대한 걸 좋아하잖아요. 서울 시민 전체가 지금 저 모습을 보게 놔두세요. 그럼 아가씨를 뵙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눈꺼풀조차 들어 올리지 않았다. 아래층으로 가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경비원 한 명을 찾아 이 말을 전하게 하세요. 네, 아가씨.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박성훈 씨에게 전하세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모니터 속에서 통곡하는 그 얼굴을 보며 한자 한자 분명하게 말했다. 윤서아 님께서는 쓰레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정 비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네, 바로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모니터에서 경비원 한 명이 박성훈에게 다가가 몇 마디 말을 건네는 것을 보았다. 박성훈의 울음소리가 뚝 그치고 온몸에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쓰레기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 몇 마디 말은 어떤 악독한 욕설보다 더 치명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한 줌의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치욕의 기둥에 못 박았다. 그 후의 일들은 별다른 반전 없이 진행되었다. 김유라의 아버지는 거액의 탈세와 한강그룹이 제공한 다른 상업범죄 증거들로 인해 정식으로 구속되었고 회사는 파산을 선언했다. 김유라는 하룻밤 사이에 부잣집 딸에서 파산녀로 전락했고 빚더미에 앉아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와 박성훈은 당연히 서로를 보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 박성훈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그는 전 회사로부터 사업기밀 유출죄로 정식 기소되어 막대한 배상금과 수년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내 돈으로 사서 자신의 재산으로 여겼던 그 아파트는 법원에 의해 동결되어 곧 경매에 붙여질 예정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작은 식당이 문을 닫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큰아들이 범죄자가 되자 집안의 모든 값나가는 물건을 팔아 겨우 돈을 마련하여 퇴학당해 미래가 망가진 작은 아들을 데리고 시골 낡은 집으로 초라하게 돌아갔다. 그리고 온 동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매일 나를 저주하며 내가 악독하다고 욕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잊은 것 같았다. 당초 누구가 내 코앞에서 알도 못 낳는 암탉지라고 욕했는지, 누구가 외부인과 손잡고 나를 쓰레기처럼 내쫓았는지, 그리고 누구가 성대한 결혼식을 계획하여 나를 영원히 발 아래 짓밟으려 했는지. 나는 그저 그들이 한 방씩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소동이 끝난 후 마침내 삶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년간 길러온 허리까지 오던 긴 머리를 잘라내는 것이었다. 헤어 디자이너는 나에게 세련된 어깨 길이의 단발머리를 디자인해 주었다. 거울 속 새로운 자신을 보며 지난 3년간의 무거움과 어두움이 모두 그 잘린 머리카락과 함께 쓰레기통으로 쓸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나에게 마련해준 자리는 한강그룹 전략기획부 총괄 이사였다. 내가 회사에 복귀한 첫날,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내 사진을 보고 나를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로만 여겼던 이사들은 모두 내가 웃음거리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전체 고위 임원 회의에서 거의 반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해외 인수 합병 안건에 대해 모두가 속수무책이었다. 내 발언 순서가 되자 나는 일어섰다. 나는 빈말을 하지 않고 내가 사흘밤을 새워 만든 50페이지 분량의 새로운 제안서를 바로 내놓았다. 시장 분석부터 위험평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단계와 후속 자원 통합까지 체계적이고 데이터는 상세했으며 논리는 정연했다. 내 발언이 끝났을 때 회의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를 심사하고 경멸하는 눈빛으로 보던 이사들의 눈빛은 이제 놀라움과 감탄으로 변해 있었다. 주석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는 나를 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 순간 나는 남자가 엮어낸 사랑의 거짓말에 의존하는 것은 나 자신을 잃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나를 당당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의 존경을 얻게 하는 것은 오직 내가 창조한 가치와 실력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엌 렌지 앞에서 맴돌던 박성훈의 아내가 아니다. 나는 윤서아, 한강그룹 전략기획부 총괄 이사다. 내 삶은 전례 없이 바쁘고 충실해졌다. 나는 세계 각지를 날아다니며 최고 수준의 팀들과 협상하고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휘했다. 내 이름은 경제 잡지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가끔 어느 늦은 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사무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 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때 나도 박성훈을 떠올리곤 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파문도 일지 않았다. 그는 내게 신발 밑창에 붙은 먼지 한 톨과 같아서 내가 새 신발로 갈아 신은 순간 이미 잊혀진 존재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께서 건 전화였다. 서아야,
일 끝났니? 아빠가 기사 보낼게. 집에 와서 밥 먹자. 오늘 장 이모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간장게장을 만들었어. 좋아요, 아빠. 바로 내려갈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은 여전히 눈부셨고 나는 알 수 있었다. 나, 윤서아의 더 눈부신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